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문제 들어가는데, 문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은 한번 조금 빠르게라도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고 문제를 풀게요. 근데 사실은 시간 관계상 이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띄엄띄엄하게 문제를 풀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제가 안 푸는 문제는 풀어야 됩니까? 안 풀어도 됩니까? 푸셔야 되죠. 제가 푼 문제는 풀어야 됩니까? 안 풀어도 됩니까? 푸셔야 돼요. 문제를 푸는 거는 제가 푸는 거지 여러분들이 푸는 거 아니죠.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공인중개사법은 듣는 거하고 자기가 푸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했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꼭 풀어보세요. 나중에 또 풀어보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답을 체크를 해놓으면은 답이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체크를 하시 말든지 하려면은 연필로 하든지. 그리고 이 교재가 밑에 답을 찾기로는 쉽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바로 해설이 있고 답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과목 예를 들어서 민법이나 개론, 물론 세법, 공시법, 공법 마찬가지입니다. 답을 보더라도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중개사법은 답을 보면은 모르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밑에 답이 눈에 보이면은 문제를 풀기에 굉장히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뭐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종이 같은 거 준비해갖고 가르고 문제를 푸세요. 자, 우리 교재 쭉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교재 12페이지 총칙 볼 차례인데 처음에 뭐 목적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용어적인 게 조금 정리를 좀 하고 할게요. 자, 첫 번째 중개 나옵니다. 중개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자,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 법정 중개 대상물이죠. 그죠? 그럼 한마디로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니면은 우리 법엔 중개가 아니다. 그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에 그러면은 중개가 되려면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중개가 될 때는 일방 당사자에게 의뢰받습니다. 그래서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은 경우뿐만이 아니고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될 수 있다. 한 번씩 나오는 판례예요. 자, 거래 당사자 간에 할 때 거래가 되어야 되죠. 그죠? 거래가 안 되면 중개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거래라는 말은 사인들 간에 서로 대가적인 처물을 부담하는 것을 거래라고 한다. 그러면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이다. 사인이 아니면은 거래가 안 되고 중개가 될 수 없죠. 또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거 아닌 일방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증여, 상속 이런 거는 중개가 될 수는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한마디로 중개 대상인 권리는 크게 등기되는 권리는 중개 대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퉁치버리세요. 그런데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은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죠. 하지만 이거는 일신 전속적인 권리가 아니다. 이전할 수 있고 이전할 때는 중개 대상인 권리에 해당한다. 이 가지가 중개라는 개념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뭐 중개라는 것은 알선하는 거니까 계약은 아니죠. 법률 행위는 아니고 사실 행위다. 대리 행위가 아니고 자기 행위다.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판례를 이걸 하나 좀 보셔야 돼요. 자, 갑이 등록증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등록증 자격증을 대여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병이 을에게 와서 오피스텔 하나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것도 아닌 오피스텔 자기 것처럼 속여가지고 을하고 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대여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처럼 속여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도 핵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병이 을에게 오피스텔 하나 구해주세요. 이러니까 을이 내 오피스텔이 있는데 내하고 계약을 체결하자. 그래서 을하고 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을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했지 임대차를 중개를 한 거는 아니다. 그죠? 이거는 중개가 아니다. 이 판례는 자주 나올 거예요. 이거 우리 법에서는 금지행위 중에서 직접 거래라고 표현하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또 하나 같이 보셔야 되냐면은 문방구 하면서 중개업 하는 것은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 맞죠?
세탁소하면서 중개업하는 것도 중개업 맞죠? 그럼 컨설팅하면서 중개업하는 것은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 맞죠? 요 질문 한 번씩 나오는데 컨설팅이라는 게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컨설팅을 용어 정의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첫 번째 나오는 게 법인인 기업공개사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나오죠. 두 번째가 아까 컨설팅의 컨설팅 하면서 중개업하는 것도 중개업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컨설팅에 부수해서 중개업하는 것은 중개업이다 아니다. 마찬가지로 중개업이에요. 그렇게 나오든지 컨설팅에 부수해서 중개 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용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개업입니다. 자, 중개업 해볼 테는 거 맞는 거 보세요. 중개업이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맞죠? 근데 이렇게 지문이 길다, 그죠? 지문이 길면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굉장히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중개업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보수를 받았느냐 이거 판단하세요.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보수받았다는 말이 안 나오면은 중개업 아닙니다.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보수를 안 받으면 중개업 아니라 그랬죠. 자, 보수를 안 받으면 중개업 아니다. 그러면은 거래계약을 체결시켜주고 보수를 달라고 요구하는 상태에서는 보수 안 받았죠.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즉 무등록자가 그렇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업이란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우연히 한번 하는 것은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간판을 내걸고 하게 되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그럼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그죠? 자주 나오는 판례가 중개행위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그 중개행위를 하는 본인이 판단한다.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또 저당권 등기되는 권리니까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하죠. 그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업으로 해도 물론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런데 요 지문은 요 판례는 잘 안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게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금전 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업으로 해도 물론 중개업에 해당한다. 자, 중개업은 기업공개사만 할 수 있고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러면은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다. 중개업이다. 아니다. 이 중개업 맞죠? 그죠? 이게 중개업이 아니면은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업 할 때는 안 나온 지문은 실제로 안 나온 지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남았어요. 이거 맞는 거 보세요. 중개업이란 기업공개사가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이건 틀렸죠. 그죠? 기업공개사 이렇게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 하면은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하면은 중개업이 아니죠. 처벌을 못하죠. 그죠? 용어 정의할 때는 누가 하는 것은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이 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 자격만으로는 중개업을 못하죠.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아니라는 것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기업공개사. 자, 기업공개사 1번, 2번 해볼 테는 거 맞는 거 보세요. 기업공개사는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번. 이번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번. 어느 게 맞습니까? 두 개 다 틀렸죠. 그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하는 말이나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하는 말이나 똑같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래야 돼요. 그러면은 기업공개사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이 틀렸죠. 그죠? 휴업기간 중의 기업공개사도 기업공개사고 업무 정지기간 중의 기업공개사도 기업공개사인데 휴업기간 중에는 중개업 안 하죠. 업무 정지기간 중에는 못하죠. 그죠? 안 하거나 못하는 기업공개사도 있는데 중개업을 한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되죠. 즉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끝이 나야 돼요.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소속공개사 할 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두 개가 소속되었다, 공개사다. 일단 찾고 들어가죠. 핵심은 세 개가 있어요. 자, 소속공개사란 기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일단 소속되었다 공개사 찾고, 두 번째가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기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자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즉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자도 소속공개사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중개 업무 할 수 있지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지문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소속공개사 모든 중개 업무를 수행했을 때 소속공개사가 확인 설명하여야 한다. 해야 되는 의무는 없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소속공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했을 때 그 중개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틀리죠. 그죠? 할 수는 있지만 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자, 소속공개사 할 때 일단 소속되었다 공개사가 다 하는 말이 들어가야 되듯이 중개보조원을 할 때도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소속되었다 공개사 아니다 찾고 들어가야 되죠.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기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기업공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핵심 하나 더, 중개보조는 절대 중개 업무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물론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 작성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들어가면 안 된다. 그죠? 자, 이거 가지고 오른쪽 페이지 13번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4번. 4번.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면 기업공개사 돼야 되죠.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끝이 나야 되죠. 이번에 기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자, 우리 기업공개사 종별에 법인인 기업공개사도 있죠.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도 있죠. 그죠? 옛날 말로 중개인은 기업공개사입니까? 아닙니까? 기업공개사 맞죠. 그죠? 근데 중개인, 시험에서는 중개인이라고 안 나옵니다. 중개인이 시험에 나오면은 법 7638호 부칙 6조 2항에 의한 기업공개사 이래 나와요. 그 중개인은 공개사다 아니다. 아니죠. 그죠? 대신에 중개인도 기업공개사는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래 되지.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여기에 틀렸네요. 3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요거는 맞네요. 4번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기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일반 서무 및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일단 두 개를 찾아야 되죠.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소속되었다 들어왔죠. 그런데 중개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기업공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랬습니다. 5번에 소속공개사는 기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일단 두 개 찾았죠. 기업공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현장 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뒷부분은 중개보조원에 관한 용어 들어가죠. 그럼 소속공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여기 22회 문제네요. 이 정도 나오면은 문제 풀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풀 수 있죠. 실제로 기출 문제가 다 요만요만합니다. 자, 넘어가서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서 정한 용어 정의에 관해서 옳은 것은 중개업이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뒷부분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해는 것이 중개업이죠. 그럼 이걸 간단하게 하면은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죠. 그죠? 기업공개사 중에서 휴업기간 중의 기업공개사도 기업공개사인데 중개업 안 하죠. 그래서 중개업을 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번에 기업공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으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기업공개사, 아까 중개인도 기업공개사 맞죠? 그죠? 그런데 중개인은 법인도 아니고 공개사도 아니죠. 그래서
기업공개사란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래야 됩니다. 3번 공인중개사람은 이 법에서 공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요거는 맞네요. 물론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4번 소속 공개사를 하면 법인인 기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임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그러면은 개인인 기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도 소속공개사 맞죠? 그래서 앞부분도 틀렸고 법인에게 소속된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공개사 맞죠? 그죠? 여러 가지로 많이 틀렸네요. 5번에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기업공개사의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요래 놓으면은 조금 어렵죠. 그죠? 일단 중개보조원 할 때는 뭐를 찾아야 됩니까? 일단 소속되었다, 공인중개사다, 두 개 다 있는가를 일단 찾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이거는 맞죠. 그죠? 그럼 뭐가 빠졌습니까? 기업공개사에 소속되었다, 이게 빠지네요. 물론 중개물을 보조한다, 요래 하면은 맞는 걸로 오시는데 소속되었다 빠졌기 때문에 틀렸어요. 자, 오른쪽에 7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영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에 기업공개사를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아까 중개인도 기업공개사 맞죠? 이 사람 자격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자격을 가지고 이것도 틀렸죠. 그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이거 잘못됐죠. 기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기억 틀렸고 연애 중개대상물의 거래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 당사자들에게 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중개업이란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이 부분에서는 보수를 받았다는 말이 안 나왔죠. 중개업 아닙니다. 중개업 아니니까 무등록자가 해도 처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에 거래 당사자 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지역권 등기되는 권리죠. 중개대상 권리 들어간다 그죠? 맞고 리얼의 소속 공개사란 법인이 아닌 기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반드시 항상 늘 꼭 누구누구만 이런 것들은 주로 틀린 지문이에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인 기업공개사에 소속된 공개사도 소속 공개사 맞죠? 그죠? 법인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여기 틀렸네요. 자, 8번 한번 볼게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정의와 관련된 것으로 옳은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행하는 부동산 공매나 법원 경매는 공개매각이라는 절차를 통하므로 중개인과 개입될 여지가 없다. 이거는 말이 맞죠. 그죠? 공개매각을 하는데 중개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런 의미로도 볼 수도 있고 경매나 공매를 할 때 일반 당사자가 법원이나 또는 자산관리공사라는 공공기관입니다. 중개할 때는 일반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이다. 이거 하면 안 되죠. 그죠? 사인이어야 돼요. 그런 의미로 봐도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맞는 말이고. 이번에 유무형적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한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중개라는 말은 단서조항에 법제 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즉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하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법정 중개대상물이 아니면은 우리 법엔 중개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권리금을 중개하는 것은 우리 법엔 중개에 해당될 수 없다. 3번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다른 사람의 의뢰에서 주택에 관한 전세계약을 알선해 주는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우연히 한번 하는 것은 중개업 아니죠.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지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4번 중개를 하면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만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 잘못되어 있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등기되는 권리는 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5번에 기업공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요게
이렇게 지문이 나온 적이 없고 어떻게 지문이 나왔냐면은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규율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문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공인중개사법상 규율 대상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근데 옛날에는 공인중개사법상 규율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지문이 나왔는데 요즘은 그 지문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문 똑같은 지문인데 이게 더 잘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우리 선거철에 투표하는 것은 국민들의 권리입니까? 의무입니까? 권리죠. 그죠? 세금을 내는 것은 의무죠. 그러면 투표 안 하면 세금 안 내도 되죠. 투표 안 했습니다. 세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세금은 내야 되죠. 권리를 이행하지 않았다. 의무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의무는 해야 되죠. 그러면은 개업공개사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보수를 받는 것은 권리죠. 그죠? 확인 설명하거나 또는 손해배상해야 되는 것은 의무죠. 권리를 이행하지 않아도 의무는 이행해야 된다 그랬죠. 결론적으로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확인 설명하는 의무, 손해배상해야 되는 의무는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해야 되는 의무는 다 해야 되죠. 그러면은 자, 법에서 중개보수를 안 받아도 의무는 해야 되죠. 법에서 해라는 거 안 했다. 의무를 안 했다. 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벌 받죠. 그죠? 그러니까 벌 준다는 말이 규율 대상이다. 중개보수를 받지 않아도 우리 공제사법상 규율 대상이다. 이렇게 지문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제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아니죠. 그죠? 보수를 안 받아도 해야 되는 의무는 해야 된다. 의무 안 하면은 벌 받습니다. 적용 받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용어 정의의 중개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과 틀린 것을 서로 바르게 된 것은 자, 부동산 중개행위는 재산상의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 중개 자체는 알선하는 거죠. 알선이 곧 계약은 아니죠. 그죠? 법률 행위가 아니고 사실 행위입니다. 물론 대리 행위가 아니고 자기 행위다. 이렇죠. 니은에 중개 대상인 권리에는 저당권, 유치권, 질권과 같은 담보물권 모두가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질권, 동산을 대상으로 하죠.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죠? 등기되는 권리가 들어간다. 물론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은 등기되는 권리는 아니지만 이전할 때는 중개 대상인 권리에 해당합니다. 이것에 공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갑이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의 그러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까 칠판에 적은 거 오피스텔 구해달라는 이거죠. 그죠? 직접 거래로서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맞네요. 꼽혀 영포 이래야 되죠. 자, 11번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거래를 중개했다 하여도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중개업이라고 할 수 없다.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보수 안 받으면 중개업 아니다. 그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서 금전 소비대차 행위를 일정 보수를 받고 계속 반복적으로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틀렸죠. 그죠? 근데 이걸 맞다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왜 맞느냐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업으로도 중개업에 해당하는데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업으로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저당권 설정하는 거 없죠. 금전 소비대차의 행위를 일정 보수를 받고 계속 반복적으로 알선한다. 돈 빌려주는 것을 알선한다. 이거밖에 없죠. 돈 빌려주는 것은 중개도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죠? 이것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무등록자죠. 무등록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반복적 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될 수 없다. 무등록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중개행위를 합니다.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 맞죠? 그래야지 처벌할 수 있죠.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세탁소 하면서 중개업하는 것도 중개업 맞죠? 컨설팅 하면서 중개업을 하는 것도 중개업 맞다. 즉 컨설팅이가
컨설팅의 부수에서 중개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러죠. 어제 문제를 푸는데 어제 문제는 우리 교재 말고 다른 학원에서 교재가 달라요. 그런데 그 문제를 보면서 굉장히 이제 방금 이 지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우스운 내용을 봤어요. 옛날에 제가 모의고사 때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문제를 내는데 타이핑을 잘못 쳐가지고 부수해서 대신에 부속해서 이렇게 문제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 문제를 내면은 좋은 문제는 다른 거 할 때 책에도 넣고 모의고사 문제도 다른 사람 낸 것도 넣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타이핑 잘못 치면은 그 고쳐가 내야 되죠. 그게 한 7, 8년 됐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부속해서 이래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부수해서 이게 맞아요. 자, 넘어가서 자 12번에 자 공직에서부상 중개 및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서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기업공개사의 주관적인 의사에서 결정된다. 여기서 진정으로 이런 말로 꼬이면 안 되죠. 그죠? 기업공개사의 주관적인 의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 지문 자주 나옵니다. 자,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보수를 받고 토지 중개대상 맞죠? 중개를 업으로 한다. 중개업 맞고.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이거 등기되는 권리 맞죠? 맞고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 소비대자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맞죠? 그죠? 이거는 해당한다라고도 맞는 지문으로도 자주 나오고 해당하지 않는다라고도 틀린 지문으로도 자주 나옵니다. 5번에 중개행위는 기업공개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서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거 맞죠? 그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기업공개사는 각각 한 명에게만 의뢰받습니다. 그래서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특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자 13번에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앞부분에는 문제를 많이 풀죠. 처음부터 너무 띄엄띄엄 하면은 좀 이상할까 싶으면 앞에는 좀 많이 푸는 거예요. 자 기억에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임야매매 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우연히 한번 하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중개업 아니다. 그죠?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컨설팅 하면서 중개업했다.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 맞다. 그죠? 틀렸네요. 기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업공개사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 공개사이다. 맞네요. 그죠? 소속 공개란 하는 것을 소속 공개사 뒤에 있는 것밖에 안 되네요. 맞고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원래는 법정지상권은 등기되는 권리는 아니죠. 하지만 이전할 수 있죠. 그죠?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이전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될 수 있다. 이랬어요. 자, 오른쪽에 중개대상물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자, 법에서 규정된 중개대상물이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이거는 등기가 안 돼도 허가를 안 받아도 중개대상물 된다 그러죠. 시행령에서 규정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는데 법령으로 규정된 중개대상물이라고 법정 중개대상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법정 중개대상물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아니면은 중개대상물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모든 부동산이 중개대상물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에서 비행기, 선박, 관이 부동산으로 보죠. 그런데 이 비행기나 선박은 법정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그죠?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법정 중개대상물 되어야지 된다. 이 법정 중개대상물이라도 전부 다 중개대상물 되는 건 아니고 사적 소유가 가능하고 거래가 가능해야지 중개대상물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법정 중개대상물에 공법상 이용 제한이 있거나 거래 규제가 있어도 중개대상물 된다 그랬죠. 각종 제한 등기가 있어도 중개대상물 됩니다. 그러면은 개발 제한 구역 내의 사유지 중개대상물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죠? 그럼 개발 제한 구역은 이용 제한입니까? 거래 규제입니까?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을 하지 말라는 말이죠. 도로 내지 말고 건축물 짓지 말라는 말이죠. 이 땅에 도로 내는 목적으로, 건축물 짓는 목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요거는 이용 제한이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사유지 종료됐으면 되죠. 이거는 거래 규제죠. 토지거래 허가, 투기 목적으로는 거래하는 것을 규제한다는 말. 그러니까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가 있어도 종료됐으면 되죠. 그죠? 가압류된 토지 종료됐으면 된다, 안 된다? 각종 제한 등기가 있어도 종료대소물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토지 들어가면 토지는 별로 문제가 잘 나온 건 아닙니다. 토지 매매할 때는 1필지 단위로 거래가 된다. 즉 1필지의 일부분은 매매할 수 없다는 말이죠. 대신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1필지 전체야 되죠. 근데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은 1필지의 일부분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무주부동산 국유죠. 종교대상물이 안 됩니다. 미채굴 강물도 종료됐으면 안 되죠. 공유수면 안 되죠. 그죠? 대신에 공유수면을 매립인가 받고 준공허가를 받으면 사적 소유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종료됐으면 되죠. 그죠? 포락지, 사건이 소멸되었다. 사적 소유가 안 되니까 종료됐으면 안 됩니다. 토지는 잘 안 나오는데, 자, 건축물은 꼭 나옵니다. 자, 건축물이 민법에서 규정된 건축물, 건축법에서 규정된 건축물 용어가 다르죠. 그죠? 물론 그 용어가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판례에서는 적어도 민법상의 건축물에 한정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법상의 건축물이든 건축법상 건축물이든 둘 다가 토지 정착물이어야 되죠. 토지 정착물 아니면 종료됐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한 번씩 나오는 지문이 콘크리트 바닥에 철제 빔을 그대로 세우고 볼트나 노트로서 쉽게 분리나 철거가 가능하고 삼면을 지붕이다 또는 벽이다 할 만한 거 없이 천막이나 유리로 덮은 세차장 구조물, 한마디로 토지 정착물 아니죠. 종료대상물이 안 됩니다. 한 번씩 빨리 나와요. 자, 근데 이 건축물에서는 반드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300세대 아파트 짓는다고 사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야 되죠. 1순위가 600명이었다. 600명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추첨해서 당첨이 되면은 당첨된 사람하고만 분양 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분양이란 말을 안 하고 분양이란 말 대신에 주택공급이라고 표현하죠. 주택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주택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건물 다 지으면은 등기를 하죠. 그죠? 최초의 보존 등기는 사업주체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죠. 그 다음에 분양받은 사람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죠. 그죠? 얼마 이내 이전 등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시험 안 칠 거예요. 우리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은 등기해야 되죠. 얼마 이내 합니까? 60일 이내 하죠. 무슨 날로부터? 옛날에는 공법이 문제가 나올 때 지금도 물론 그렇게 나오지만은 며칠 하는 숫자가 틀리게 잘 나왔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런 숫자보다는 액면적인 숫자보다 근원적인 무슨 날로부터 이런 게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헷갈리면 이런 것도 헷갈리면은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는 돈만 주면 내 거라고 생각했죠. 돈만 주면은. 근데 지금은 뭐 해야지 내 거 됩니까? 등기해야 되죠. 돈 준다는 말이나 등기한다는 말 같다고 생각하세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전 등기해야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전 등기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주택법에서는 잔금 지급일로부터라고 표현을 안 해놨어요. 자, 잔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은 사업주체에서는 뭐 내줍니까? 건설회사에서 뭐 내줍니까? 열세 내주죠. 열세 내준다는 말은 입주할 수 있죠. 입주 가능일로부터 60일. 똑같은 말로 등기 가능일로부터 60일 내에 이전 등기해야 되죠. 자,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완벽한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럼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됐죠. 그리고 등기할 때까지의 권리를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입주자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다 이렇게 표현했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란 말을 잘 안 쓰죠. 그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보통 주택법에서 나오는 게 분양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주택법에만 나오는 건 아니죠. 도시묘주거환경정비법에서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주택법에서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생기려면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돼야 되죠. 정비법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됩니까? 정비법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노후불량주택이 짝 있어요. 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은 무조건 나온다 봐야 돼요. 관리처분계획이 뭐다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그죠? 안 쓰니까 개념이 없다는 말. 개념이 없는 것을 그대로 공부를 하면은 막연하게 외울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공부를 하면은 내용을 파악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노후불량주택이 1000세대가 있어요. 이걸 쫙 밀어버리고 새 집을 짓습니다. 이거는 주택법이 아니고 정비법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1000세대만 지으면은 시행사는 돈 버는 게 없죠. 한 1300세대 지겠죠. 그죠? 그래서 1000세대는 그 사람들이 입주하고 나머지 300세대는 일반 분양에 돈을 벌겠죠. 그죠? 자, 근데 1000세대가 전부 다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죠. 들어올 사람 손 들어봐라니까 700명밖에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말은 이랬지만 이건 엉터리예요.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700명밖에 없다. 그럼 300명은 나중에 현금으로 청산해서 가지고도 그럼 700명 운동장에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동 101호, 1동 102호 700장 종이를 쭉 뿌려가지고 잡는 대로 자기가 들어가서 살아라 이러면 안 되죠. 원래 노후불량주택 종전부동산이 조금 크면은 주택을 큰 걸 줘야 되죠. 작으면 좀 작은 걸 줘야 되죠.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은 101동 101호 살아라. 어린한 사람은 101동 102호에 살아라. 이런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계획을 관리처분계획이랍니다. 그런데 관리처분계획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음으로써 확정이 됩니다. 그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어요.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되죠. 정비법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입주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것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중개대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래서요. 자, 중개대상물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이어야 돼요. 권리금, 특허권, 영업권, 지적소유권, 광업권, 형태가 없는 것은 중개대상물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분양권의 입주권은 이 시점에 가면 건물로서의 형태가 있죠. 이 시점에서는 아직 접하기도 않고 형태가 없죠. 그죠? 옛날에는 중개대상물 안 된다고 했어요. 어떤 이유로 소송이 벌어졌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건물에는 기존 건물도 있고 미래 건물도 있다. 뭐를 미래 건물이냐면은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되면은 미래 건물로 본다. 미래 건물이니까 중개대상물 되죠. 그래서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된 분양권 입주권은 중개대상물 된다. 다른 말로 우리 중개대상물에는 기존의 건축뿐만이 아니고 장차 건축 예정될 것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이 중개대상물 전체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할 때는 반드시 같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추첨을 해서 당첨되면은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그죠? 그 권리를 옛날에는 당첨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당첨권이라고 표현을 잘 안 하고 입주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입주권은 주택법상 입주권이에요. 이 입주권은 정비법상 입주권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 입주권은 추첨해서 당첨되면은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이죠. 이걸 판례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추첨해서 당첨되면은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이렇게 표현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추첨해서 당첨되면은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 추첨해서 당첨되면은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아직 주택 공급 계약 체결 안 했죠.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 안 됐죠. 미래 건물로 안 봅니다. 중개대상물 아니에요. 요거 두 개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어느 해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로 일정한 지하에서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대토권, 요거는 중개대상물이 안 됩니다. 자, 토지 건축물 보셨고 그 밖의 토지 정착물에서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요거는 중개대상물 된다.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규정된 임목입니다. 자, 수목의 집단에 등기를 하게 되면 임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론 임목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나무 하나하나마다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을 해야 돼요. 다른 말로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해서 등기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물론 임목으로 등기할 때 수종의 제한은 없습니다. 잣나무는 되고 젖나무는 안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생육은 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일필지 일부분도 가능하다. 근데 이런 건 틀리게 안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틀리게 답으로 나올 거는 세 개가 딱 정해졌어요. 자, 토지 소유자가 있고 임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목이라는 말은 등기를 했죠. 그죠? 등기를 했다는 말은 소유권의 대상, 등기부가 있죠. 소유권의 대상도 되고 저당권의 대상도 돼요.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하는 말은 임목은 토지하고 분리해서 임목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매매할 수 있죠. 그죠? 임목에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그리고 돌목값에서 경매 들어갈 수 있다. 그죠? 결론적으로 임목은 토지가 분리해서 임목만 양도할 수 있다. 매매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토지 소유자고 임목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거꾸로 말하면은 어른 법정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여기까지는 지문에 넣을 수 있지만 틀리게 넣을 건 없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갑이 병에게 이 땅을 팔아버렸어요. 소유자가 넘어갔죠. 그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어른 임목 뽑아서 나가야 된다. 안 나가도 된다. 안 나가도 되죠. 또 갑이 병에게 이 산의 지상권을 설정했어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어른 임목 뽑아서 나가야 된다. 안 나가도 된다. 안 나가도 되죠. 결론적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하거나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임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 틀리게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자, 두 번째가 자, 병은 이 산을 살 때 소유자가 다른 임목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있으면 임목이 있는 만큼 생을 못하죠. 그러면은 이 산에 가봤자 임목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병이 이 산을 사려면 적어도 토지 등기부는 떼보겠죠. 자, 토지 등기부에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표제부, 권리관계 중에서 소유권에 관한 상을 기재하는 갑구, 소유권의 권리를 기재하는 을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토지 등기부에 임목이 있다는 사실관계가 기재가 돼야 돼요. 사실관계 기재는 어디 기재한다? 표제부죠. 표제부에 임목이 있다는 사실관계를 기재해야 된다 하는 말을 법으로 표현하기로는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임목 등기 번호를 기재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갑구에 기재한다라고 틀리게 두 번이나 나왔어요.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자, 저당권이 대상도 되죠. 그죠? 임목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자, 저당권 설정하고 난 뒤에 임목이 벌채가 되었다.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그럼 저당권자는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붙여야 된다.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임목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뒤에 벌채가 됐습니다. 벌채가 되었다. 그러면은 벌채된 나무는 저당권의 목적물, 즉 담보물에 그대로 있습니까? 빠집니까? 그대로 있죠. 그죠? 벌채된 나무도 저당권의 목적물 그대로 있죠. 벌채된 나무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틀리게 나올 수 있는 게 답니다. 자, 이거 말고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자, 저당권 설정하고 벌채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말은 기한 내에 돈을 안 갚으면 경매 들어가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벌채가 되고 난 뒤에 기한 동안 기다리면은 전부 다 유실되거나 썩고 없어지겠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하고 난 뒤에 벌채가 되면은 기한이 도래되기 전에도 경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경락대금은 공탁해야 된다. 또 하나 더 보면은 자, 그러면 임목 소유자는 지상권자입니까? 지상권 설정자입니까? 지상권자죠. 그죠? 자, 지상권자 그리고 저당권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이 저당권의 목적물인 임목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가치가 떨어지니까 안 좋아하겠죠. 그죠? 그래서 임목 소유자는 저당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 법정지상권 포기하는 것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즘은 이런 지문들이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박스 문제로 공장재단, 광업재단 나오면은 필수적으로 따라 나오는 게 어업재단, 항만운송재단 이게 따라 나왔어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 되지만 어업재단, 항만운송재단 중개대상물 안 되죠. 그죠? 그럼 공장재단이다, 광업재단이다 하나의 재산권을 보는 거예요. 하나의 재산권으로 본다는 말은 분리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원래 제일 중요한 개념은 토지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되죠. 하지만 공장재단, 광업재단, 의 토지나 건축물은 각각 분리해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자, 그러면 공장재단을 설립한다는 주 목적이 더 많은 돈을 빌리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거예요. 재단 설립해놓고 악용하는 악덕업주가 있으니까 재단 설립하면 빨리 재단권 설정해라고 재단 설립 후에 10개월 이내에 재단권 설정하지 않으면 재단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자, 이거 가지고 오른쪽 19페이지에 2번 볼게요. 자,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토지는 1필지 단위로만 중개대상물이 된다. 매매할 때는 1필지 단위로만 매매할 수 있죠. 그런데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되는 권리 맞죠? 이거는 1필지의 일부분도 가능하죠. 그죠? 자, 이번에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골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은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정착물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말이. 한동의 건물 일부라도 소유권의 객체로서 매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용상, 구조상 구분되면은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죠.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도로 매매할 수 있다. 그죠? 공용 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용 폐지 안 됐어요. 행정재산을 팔려면은 일반 당사자가 행정기관이죠.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기관이죠. 중개가 될 수 없다.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추첨을 하여 당첨이 되면은 즉시 분양 목적물을 확정되는 구체화된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보지 마세요. 이거 보려고 그러면은 물론 요 말은 맞는 말인데 중간에 판례 중에서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판례가 있어요. 요건 이 말은 안 본 거로 하세요. 자, 넘어가서 4번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이라 옳은 것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분양권, 입주권, 미래 건물이죠. 그죠? 맞고요. 당첨이 되면은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은 장래의 건물이 되므로 당연히 중개대상물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 분양계약이 체결 안 됐죠. 미래 건물로 볼 수 없으니까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금전채권은 중개대상물이다. 금전채권 법정 중개대상물 아니죠. 틀렸고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한마디로 권리금, 형태가 없는 거니까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등기 또는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가식의 수목의 집단도 토지와는 독립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가식의 수목은 한마디로 동산으로 봅니다. 잠시 심어놨다 이 말이에요. 동산은 중개대상물이 안 되죠. 자, 오른쪽에 5번에 임목에 관한 법률상 임목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임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된다. 맞죠? 그죠? 현실적으로는 임목등록원부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임목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해서 임목을 양도할 수 있다. 등기가 됐으니까 소유권의 대상이 되죠. 그죠? 등기부가 있으니까 소유권이 대상됩니다. 3번에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권의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재단권의 목적물 그대로 있죠.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벌채된 나무에도 재단권의 효력은 미친다. 이렇죠. 3번 잘못됐네요. 임목에 대한 등기에 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부동산 등기법 24조 1항 2호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한다. 우리 법에 나온 거 말고는 전부 다 부동산 등기법 준용한다. 지상권자에게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 지상권자는 즉 임목 소유자죠.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네요. 자, 넘어가서 오른쪽에 8번 보겠습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중개대상물의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 판례에서는 민법상 건축물에 한정된다 이랬어요.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 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는다. 대토권 중개대상물 안 된다 그랬죠. 맞고, 타인의 권리인 목적물인 물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인 물건은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될 수 없다. 이건 안 돼. 공장 및 강업재단 재단법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안 나옵니다. 보지 마세요. 그냥 괜히 읽었네요. 지워버리고. 밑에 9번의 1번 거래처, 신용, 영업성의 노하우 등 무형적 재산적 가치, 이걸 한마디로 뭐랍니까? 권리금이라죠. 형태가 없으니까 중개됐으면 안 된다. 그죠? 자, 넘어가서 10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이 아닌 것은 몇 개냐? 사건이 소멸된 포락지, 사건 소유가 안 되죠. 사적 소유가 안 되니까 중개됐으면 안 된다. 그죠? 고속도로 부지에 대한 임차권, 도로 부지는 도로법에 보면은 저거 할 수 있어요. 그 소유권하고 저당권의 목적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험범위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여튼 도로 부지에 대한 임차권 요거는 중개됐으면 안 되고, 가압류된 아파트 제한 등기가 있어도 중개됐으면 되죠. 부동산 환매계약, 환매권 등기되죠.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무주부동산 국유니까 안 되고, 부동산 유치권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죠. 하지만 유치권은 이전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전한다는 말이 없다 하더라도 이전한다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유치권 행사한다 이런 건 아니죠. 유치권 하면은 중개대상이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세요.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죠. 가식의 수목의 집단, 동산이죠. 안 되고,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형태가 없죠. 안 됩니다. 자, 오른쪽에 12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기업공개사의 중개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미등기 건물, 등기가 안 돼도 되죠. 개인의 공유수면 매립토지, 그러니까 공유수면은 안 되지만은 매립인가 받고 준공허가를 받았다, 개인 거죠. 그죠?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각종 제한 등기가 있어도 중개대상물 된다 그랬죠. 돼요. 그러면은 경매가 들어간다는 말은 내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 들어가죠. 돈 갚아버리면 되죠. 그죠? 중개대상물 됩니다. 그다음에 연애지상권 되죠. 법정지상권만 하면은 되는 거라서요. 그런데 성립, 이건 안 되죠. 그런데 성립 대신에 아무 말이 없거나 법정지상권을 이전하면은 되는 거예요. 가등기가 설정되는 토지, 이건 되죠. 그죠? 중간에 법정지상권 성립 때문에 안 되고, 무허가 건물 되죠. 네, 권리금 형태가 없으니까 안 되고, 동산질권, 동산은 아니네. 그죠? 안 되고, 지상권 등기되죠. 등기된 부동산 환매권 등기되는 거가 맞고,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법에 따른 공장재단 맞네요. 미음에 법정지상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전이란 말이 없다 하더라도 이전이라고 생각하세요. 되고, 특허권 형태가 없죠. 안 됩니다.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접도구역은 이용제 아닙니까? 거래 규제입니까? 접도구역이라는 게 도로에 접한 부분은 건축물 짓지 말라는 말이죠. 이용제한이죠. 각종 이용제한이 있어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접도구역의 사유지 중개대상물 되네요. 뭐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15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 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토권은 안 된다 그랬죠.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저당권 등기되는 권리죠. 당연히 포함됩니다. 중개대상물의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분양권, 입주권 말하는 거죠. 미래 건물로 보니까 될 수 있고, 콘크리트 집안 위에 쉽게 분리나 철거가 가능한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한마디로 토지 정착물 아니죠. 건축물이 안 되니까 중개대상물 안 된다. 자, 중개대상물하고 용어지 얘기하고 보셨는데 지금 나온 부분이 기출문제가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그죠? 기출문제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실제로 기출문제가 많이 있어요. 요 정도 하면 여러분들 풀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풀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앞부분에 조금 많이 했던 게 나온 게 나오고 계속 나오는 게 이 정도는 풀 수 있다. 그죠? 공주회사법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괜찮아요. 자, 근데 제가 시간 관계에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속도를 푸는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풀 때는 절대 이런 속도로 풀지 마세요. 이거보다 더 천천히 꼼꼼하게 읽으세요. 제가 천천히 꼼꼼하게 읽으면은 이거 1년 정도 걸려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푸세요. 그런데 그렇게 풀다가 또 풀고 지문이 눈에 보입니다. 지문이 눈에 보이면은 자동적으로 조금 빨라져요. 처음부터는 하나 가지고 10분을 풀어도 됩니다. 처음에는 속도를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달락달락 꺼내서 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다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